주세요. 됐어요? 됐나요?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이번 주 3.8 여성의 날을 맞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소올 홍익대 이사학번 대학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님, 박지아 서울청년진보당 대표님, 이기원 진보당 조직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국민입법 청원을 해주셨던 분들을 비롯하여 인터넷으로 입법 의견을 보내주신 227명의 의견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오늘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강간입니다. 이 말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동의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이고 동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아직까지 없느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법이 이것을 처벌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제2차, 3차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범죄를 범죄로 취급하고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법 개정안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꼭 입법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함께 발의합니다. 성매매 강고 및 알선을 하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에게 일정 부분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성범죄자 의사에게 불안에 떨며 진료받고 싶지 않다는 법이며 법조인이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그대로 전문직을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성범죄 변호를 전담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는 법이고 성매매 알선과 강요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과 아이들에게까지 성매매 광고가 노출되는 사회, 디지털 플랫폼에 성매매 광고가 방치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법들입니다. 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22대 국회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채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님이십니다. 왜 이 여성들이 비동의 강간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채란 부소장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34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해온 여성인권 운동단체입니다.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피해 생존자들이 겪는 법 제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점을 함께 보고 느끼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그 시기에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 모두 형법상 강간죄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국회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형법상 강간죄 개정 법안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의 대표로 발의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쓰는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강간죄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폭행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2007년 17대 국회에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형법학자들이 모여 만든 강간죄 개정안을 당시 여당이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 처음입니다. 성폭력을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체협의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 기준을 바꾸자는 제안은 이미 18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생소한 법을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953년에 제정돼서 지난 72년 동안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단 한 차례도 바뀐 적 없는 낡은 형법상 강간죄 체계를 현재에 맞게 다시 재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한국은 1953년 형법상 정조에 관한 제를 두어서 체협의에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을 인정하는 강간죄의 유형령 모델을 채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폭행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 41.1%, 가해자의 속임 34.3%였습니다. 2022년 강간 상담을 분석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결과에도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 피해가 62.5%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폭행 협박 요건에 맞지 않아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동시에 많은 국민들은 이미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 연대 회의가 2023년 국민 1,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로 기본 요건으로 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답변이 96.1%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된 현재 형법상 강간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사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라는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권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84년에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4년에 한 번씩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받고 있는데요. 2018년 제8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2024년 제9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 모두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하는 최종 견해를 제시받았습니다. 한국이 1990년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에 따른 2023년 제5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비동의 여부로 정의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매번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법을 개정하고 정의하라고 하는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권고, 이제는 강간죄 개정으로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 2건이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일을 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미루지 말고 강간죄 개정해서 역사에 기록되는 한국의 22번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안소월 홍익대 이사학번 학생께서 우리 비동의 강간죄가 왜 필요한지 여성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하게 된 홍익대학교 진보당원 안소올입니다.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시대착오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의 강간죄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닥친 상황이 오직 고분고분하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여 결국 폭행이 동반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 이 둘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피해자가 맞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지 않아서, 이후 삶의 불이익을 얻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저항을 포기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동의입니까? 하물며 저항을 한 경우에도 저항이 충분치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어차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피해자의 자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만일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둘 중 하나라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에도 사법은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당할 것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폭행보다 성폭행을 더 두려워하고 거부해야지. 강간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저항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실은 너도 원한 것 아냐? 상대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고작 불이익 때문에 순결을 포기하다니 피해자의 자격이 없다. 물론 단순 폭행이나 사회적 불이익보다 강간이 더 싫어서 저항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나라의 법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보다 맞는 것이 더 아프고 싫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앞으로의 삶에 끼칠 안 좋은 영향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지옥의 양자택일을 선사한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이 없었더라도,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요와 속임, 지위 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등은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법은 이 모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 추세는 비동의 강간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든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하진 않았는지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식으로 법이 개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법을 집행해 나가며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무고 사건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저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사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현재에도 비율상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비동의 강간법이 도입되어도 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우려의 말에 답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다 무언의 동의로 서로 무드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의심하기만 하고 연애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상대가 이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말로 확실히 묻고 또 답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드 없는 짓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나와 평소에 잘 지내던 호감의 상대더라도,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상대더라도, 이전에 미리 약속했더라도 당장의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적 접촉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강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지금 당장 이곳에서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양측 모두의 확실한 선언이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울청년진보당 박지아 대표님께서 비동의 강간죄 국민입법청원 인터넷으로 입법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국민입법청원 당사자 및 277명의 입법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법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혜경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발의를 준비하며 당사자 및 SNS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선 국민입법청원 당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동의 강간죄 국민입법청원 2건이 각각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중 한 청원을 맨 처음 발의해 주셨던 분께서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제 사건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로 나아간 잘못은 피고에게 명확히 있다면서도 피고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서도 재판부를 이해해달라고 하셨던 재판장님,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동의 강간죄 국회 발의를 촉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2023년 인근 모텔에서 피의자 성명불상과 함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비동의 강간죄 피해자입니다. 위 사실들은 100% 저의 경찰 조사 사건 사실 확인원에 적힌 내용이며 제 피의자들은 2023년 저를 비동의 강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저의 동의가 포함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여 저는 매일을 악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부인하는 태도에 저는 매일같이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수백 번씩 하며 제가 죽으면 그 뜻을 알아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의원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이러한 긴 고통 속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큰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강간 피해자입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 죽을 만큼 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입법으로 저 같은 피해자들을 살려주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겪는지 아시나요? 사건 이후에는 DNA 검사를 위해 72시간 안에 샤워를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곧바로 DNA 검사를 받고 알약을 10개 넘게 받아서 복용하고 그 때문에 구토감과 두통 및 부정출혈에 시달리고 동시에 변호사를 알아보면서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와중에 강제성을 성립시키기 위해 피해자는 끊임없이 그 당시의 나약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해자의 마음과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한 사람이야 당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피해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간은 보통 CCTV가 없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 제 가해자는 처음에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다 DNA가 나오니 서로 합의하에 했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증언과 일치한 가해자의 타액 DNA와
저에게 준 강간 미수에 대해 자백하고 사과한 카톡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비동의 강간죄가 있었다면 1심 판결날 제가 펑펑 울진 않았을 겁니다. 비동의 강간죄 입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적 동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며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것은 너무 당연한 법이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안 했다고 폭행죄가 성립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이지 마세요라고 안 했다고 살인죄가 성립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강간은 무조건 상대방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합니다. 당연한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집에 들어오게 해준 게 어떻게 성관계 동의인가요? 음식을 나눠준 게 어떻게 성관계 동의인가요? 나중엔 눈이 마주쳤으니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미 강간당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얼마나 더 당할 줄 알고 피해자가 격하게 저항을 하나요? 또 한 분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30대 시민으로서 저는 이미 강간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많은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을 지켜줄 법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기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범인을 자극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반항해야만 강간으로 인정된다면 사후대처를 하는 사법부에서는 피해자의 생존에도 피해 구제에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린 여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님께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힘쓸 예정이라는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입니다. 처음 호주제가 폐지될 때 반대론자들은 가정과 도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이 처음 논의될 때 법사위 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은 다 그런다, 딥페이크 영상을 예술작품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주제는 폐지됐고 딥페이크 처벌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느리고 더디지만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일상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준점이자 상식선이 됩니다. 또한 무엇이 성차별, 성폭력인지 규정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에 중요성이 큽니다. 진보당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건설한다. 진보당의 성평등 강령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문장입니다. 진보당은 그동안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입법 활동에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주가 38 세계 여성의 날 주간입니다. 이 여성의 날을 맞아서 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들은 여성들의 생존을 위한 법입니다. 강간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권리를 위해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